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묵직하게 아프신가요? 아니면 밤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일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 신호 속에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분 한 분이 떠오릅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붓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며 몇 달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응급실로 오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와 재활로 큰 장애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리 신호만 조금 일찍 알았어도 이렇게 큰일이 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겁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뇌경색을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저는 시니어 분들의 뇌와 혈관 건강을 오랜 기간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환자분이 그 전에 몸이 분명히 보내던 작은 신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대부분 다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리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 습관 하나만 바꾼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72세 남성 환자분의 경우 다리 혈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식습관과 걷기 습관을 함께 잡으면서 6개월 만에 혈관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최근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한 게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삶이 변하는 경험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뇌혈관, 심장, 다리 혈관, 당뇨, 치매 예방 정보들을 누구보다 먼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생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뇌경색 환자의 약 80%가 사실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뇌경색을 뇌혈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막힘의 씨앗이 다리 혈관에서부터 만들어져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그 공통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혈액순환과 전신 건강이 핵심입니다. 이곳에서 혈액이 정체되고 끈적해지며 혈전이 만들어지면 어느 순간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 뇌경색의 경고 신호가 다리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매일 1분만 확인해도 뇌경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점검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소개할 7가지 신호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스스로 몸을 지키는 데 큰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혹시 내 얘기인가 하고 마음 한쪽이 조금 찜찜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호들이 왜 나타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7가지 신호가 왜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지 이해하시면 몸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다리 문제와 뇌를 연결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의 연결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이 발끝에서부터 심장을 거쳐 뇌까지 흘러가는 동안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전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리 혈관은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입니다. 피가 아래로 쏠리기 쉽고 정체되기 쉬우며 그만큼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혈전이 어느 순간 떠올라 뇌혈관을 막는 순간 뇌경색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뇌경색이 오기 전 몇 달 혹은 몇 년 전부터 다리에서 이상 신호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 생각이 위험을 키우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증상과 질환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구분하지 못하면 놓치게 되고 놓치면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겁고 걷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어지면 무조건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는 몸이 보내는 SOS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좁아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감각과 온도 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는 뇌혈관 문제의 전조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위험 신호 7가지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호들은 갑자기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다리가 조금 저리는 정도였다가 어느 순간 일주일에 서너 번 나타나고 나중에는 매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이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호들은 대부분 평소 생활 속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1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도 들지 않는 이 1분 습관이 수억 원짜리 치료비를 아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이지요. 먼저 첫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고 계시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무시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다리가 붓고 무거운 느낌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종아리가 두꺼워지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부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 마시는 양을 줄여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지만 실제 원인은 수분 때문이 아니라 혈액순환 장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가 단순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면 몸의 중요한 신호 하나를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걷다 보면 종아리나 허벅지가 갑자기 아프고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입니다. 마트나 시장을 갔다가 걷는 중간에 주저앉아 쉬고 싶을 정도로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앉아서 쉬면 또 괜찮아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증상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로 다리혈관 협착의 대표적인 신호이며 방치하면 결국 뇌혈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100m 정도만 걸어도 다리가 뻐근하고 아프다면 이미 혈관의 변화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신호만 잘 알아차려도 절반 이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노화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신호들이 왜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증상입니다. 바로 밤이나 새벽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입니다.
쥐가 나는 이유를 대부분은 마그네슘 부족이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근육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수면 중 자주 쥐가 나서 잠을 깨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다리 혈관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밤 동안 혈액 흐름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전 형성 환경이 더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다리를 만졌을 때 양쪽의 온도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한쪽 다리만 유난히 차갑거나 무릎 아래가 손을 대면 싸늘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증상은 혈액 공급이 한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이라면 양쪽 다리의 체온은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차이가 느껴진다면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등이나 발목 부위가 차갑고 손발이 얼음장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말초 혈관에 협착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다리 저림이나 감각 저하입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발바닥이 물에 젖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발바닥에 깔창이 하나 더 들어간 것 같은 묵직하고 둔한 느낌이 오래 지속된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발 감각이 떨어지는 현상을 신경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잘못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물론 신경과 문제일 때도 있지만 혈액순환 장애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영양과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감각 이상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 저하는 혈관 문제가 이미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신호는 발톱이나 발의 색 변화입니다. 발이나 발톱이 평소보다 어둡거나 보랏빛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톱이나 발톱 색은 혈액 상태를 반영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피가 정체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색 변화가 나타납니다. 특히 발가락 끝 색이 검붉거나 자주빛으로 보이는 경우 혈액순환 장애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고 잘 부스러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난다면 혈류 장애와 함께 곰팡이 감염 환경까지 조성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결코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겉으로 드러내는 경고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는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 체력 저하로 볼 수도 있지만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근육이 산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피로가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옛날에 비해 활동량이 줄었는데도 피로감이 더 빨리 온다면 혈관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리 근육은 혈류 상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쉽게 오는 변화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등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다가 또 생기고 반복되면 별일 아니겠지 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한번 좁아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보다 더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혈전이 잘 생기는 체질이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이 신호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혈관 질환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다가 한 번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다리에서 나타나는 뇌경색 위험 신호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호가 왜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 걸까요? 왜 뇌보다 다리가 먼저 경고를 보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왜 뇌경색의 위험 신호가 뇌가 아닌 다리에서 먼저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선명하게 정리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해 온몸을 순환한 뒤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먼 곳까지 혈액이 흘러갔다가 되돌아오는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특히 발끝까지 도달한 혈액이 다시 심장과 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요. 그래서 다리에는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과 정맥판막이 존재합니다. 이 정맥판막은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판막이 약해지고 혈관벽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아래에 고이게 되고 정체가 쉽게 발생합니다. 이 정체가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다리에 혈액이 고이면 산소 공급이 떨어지고 피가 끈적해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과 지방 찌꺼기들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작은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다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리 통증이나 붓기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혈전이 어느 순간 떨어져 혈류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올라간 혈전이 심장을 지나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순간 뇌경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시작이 다리일 수 있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즉 뇌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다리에서부터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다리 신호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뇌경색으로 이어진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다리에서 나타나는 초기 신호를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한 경우 뇌경색을 예방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뇌를 향해 보내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부위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다리를 잘 살피는 습관은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심장을 도와 피를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혈액을 위로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활동량이 줄어들고 근육량이 감소하면 이 펌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 오래 서 있는 생활 패턴은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혈류가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전이 생길 확률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과 혈관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 점도입니다. 일반적으로 60대 이후부터는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보다 진한 수프처럼 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좁아진 혈관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흐름도 더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다리부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전 형성이 쉬워지고 결국 뇌혈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일찍 발견하고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순간부터 건강관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일상에서 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내용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건강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궁금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신호가 나타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생활법을 실천해야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는 다리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단순히 알아보는 것을 넘어 실제로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어떤 실천을 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나 약 처방만이 해결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생활 속에서 조금씩 바꾸는 습관만으로도 혈관의 나빠지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기본 원칙들이며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가 많은 생활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다리 혈관뿐 아니라 뇌혈관 건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하셔야 할 습관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걷기는 다리 근육을 움직여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기능을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걷는 동안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정맥혈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무릎이나 척추 문제로 걷기가 힘드신 분이라면 시간을 나누어 하루에 10분씩 3번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 시간이 아니라 걷기를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천하셔야 할 생활법은 다리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자세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혈류 감소가 쉽게 발생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다리를 꼬면 한쪽 혈관이 눌리고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2분 정도 다리를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목을 굴리거나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일어나서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 분들이 소변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을 적게 마시면 혈액 점도가 더 높아지고 혈전 형성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물 섭취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5잔에서 7잔 정도를 권장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취침 전 조금의 수분 섭취는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마시면 밤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한두 모금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다리를 압박하는 옷차림을 피하는 것입니다. 꽉 끼는 바지나 스타킹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아래를 강하게 조이는 양말은 다리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은 의료용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는 통기성과 신축성이 좋은 옷과 양말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틈틈이 종아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식습관입니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좁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은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반대로 혈관에 좋은 음식은 녹황색 채소와 생선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특히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섭취는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2-3번 생선을 드시고 매 끼니에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리 혈관을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생활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서도 이 기본 원칙만 실천해도 다리 불편감이 줄고 검진 결과가 좋아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예방법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리에 신호가 나타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다리에서 이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 켜졌다면 조금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 중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방법들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리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 3번 다리 순환 마사지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하게 주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자극을 받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손에 로션이나 오일을 조금 바른 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3분 정도만 해도 다리의 정맥혈과 림프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자기 전에도 한 번 더 해주시면 다음 날 다리 붓기와 무거운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관리법은 다리 높이기입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는 시간을 가지면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위로 올라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대나 소파에 누워 다리를 벽에 올리는 것도 좋고 쿠션을 이용해 다리를 살짝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정체되었던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시행하면 수면 중 다리 지나는 증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높은 각도로 오래 유지하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편안한 높이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관리법은 온찜질과 족욕입니다. 많은 분들이 족욕을 단순히 피로를 푸는 용도라고 생각하시지만 혈관 건강에도 좋은 관리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면서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족욕이 어렵다면 따뜻한 찜질팩을 종아리와 발목 부위에 사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단 열감이 심한 염증 상태이거나 정맥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관리법은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 근육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뭉치면 혈액이 흐를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류가 좋아지고 다리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은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 종아리 뒤쪽을 늘려주는 동작과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루 2번씩 10초에서 15초씩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힘을 주어 억지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편안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관리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더 몰리고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혈액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중 감량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동시에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리 혈관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이어트를 크게 바꾸기 어렵다면 식단에서 저녁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체중이 2kg만 줄어도 다리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미 다리 신호가 있다면 정기적인 검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혈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리 혈관 협착이 어느 정도인지 혈전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뇌검사나 심장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다리혈관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전문의와 상담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다리에서 신호가 나타난 분들이 실천하면 도움이 되는 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관리하는 만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좋아지는 변화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미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이런 약들이 다리혈관과 뇌혈관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약물 복용과 혈관 관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약만 믿고 생활습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반대로 약을 불필요하게 두려워하며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혈압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약 복용을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 괜찮아지면 본인 판단으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혈압은 혈관의 압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절한 혈압 조절은 혈관 건강의 기초입니다. 특히 다리혈관과 뇌혈관 모두 높은 압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틈에 노폐물이 쌓이며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만 개선되면 약을 끊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콜레스테롤 약은 혈관벽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벽을 안정시켜 혈전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어도 혈관 내벽이 약해져 있다면 약 복용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방치할 경우 혈관벽에 불안정한 플라크가 형성되고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플라크가 혈관을 막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나가는 순간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항혈소 판제나 항응고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심장질환이나 혈관 수술 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들은 혈액이 지나치게 엉겨 붙는 것을 막아 혈전 생성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런 약들은 반드시 전문의의 관리 아래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반대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을 복용하는 목적과 효과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서 생활습관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약과 생활습관은 서로 보완되는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만 잘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약이 혈관 건강이 전부가 아닙니다. 약은 혈관이 더 나빠지는 것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을 되돌리거나 혈관 나이를 젊게 만드는 데는 생활습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 없이 생활습관만으로는 부족하고 약만으로도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의 효과는 개인의 체질과 생활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분은 수치가 잘 조절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같은 약을 복용해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분이 혈액 점도가 더 안정적이며 적절히 걷는 분이 다리 혈류가 더 잘 개선됩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과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분의 혈관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보입니다. 약 복용과 관련해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을 맹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약은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도구일 뿐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자는 바로 여러분 본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약 복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제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조금 그려지셨을 것입니다. 생활습관 관리와 약물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예방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뇌경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신체 신호 점검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매일 1분 점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억하려 하지 말고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는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스스로 또는 배우자와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오늘 다리가 평소보다 붓지는 않았나요? 종아리나 발목을 눌러 보았을 때 살짝 눌린 자국이 오래 남아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면 혈액이나 림프순환에 정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호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반복된다면 몸이 분명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항목은 걷기 상태입니다. 오늘 걸을 때 다리가 더 무겁거나 쉽게 피로해지지는 않았나요? 특히 100m 정도만 걸어도 종아리나 허벅지에 통증이 느껴지고 잠시 쉬면 괜찮아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면 혈류 장애의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공원을 걸을 때 예전보다 쉬는 횟수가 늘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기록할수록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쥐나는 빈도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밤이나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난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있을 수 있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 발생했다면 혈액순환의 저하나 전해질 균형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빈도가 잦아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체온입니다. 양쪽 다리의 온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손으로 종아리와 발목을 만졌을 때 한쪽이 다른 쪽보다 확연하게 차갑게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이라면 양쪽 다리의 온도는 거의 비슷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혈류가 한쪽에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특히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감각입니다. 발바닥이나 종아리에 저림이나 감각 저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감각 둔화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바닥 느낌이 둔해졌거나 거친 돌길을 걸어도 감각이 무뎌진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색 변화입니다. 발등, 발가락 끝, 발톱의 색을 관찰해 보십시오. 평소보다 어둡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자주빛으로 변해 보이지는 않았나요? 특히 목욕이나 샤워 후에 자연광 아래에서 보면 색 변화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색 변화는 혈류 장애가 일정 수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활동 후 회복 속도입니다. 같은 활동을 했는데도 이전보다 회복이 더딘 느낌이 있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10분만 쉬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한참 쉬어야 다리에 힘이 돌아오는 경우라면 혈관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는 혈액과 근육의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7가지 항목을 메모지에 적어두고 체크해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체크하셨는데 몇 주 후 스스로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면서 행동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히 체크하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달라진 점이 있는지만 살피면 됩니다.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1분 점검은 혼자 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 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본인의 변화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걸음걸이나 다리 움직임의 변화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서로를 관찰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뇌졸중 가족력이 있다면 이 체크리스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분 점검법은 시니어 분들의 뇌경색 예방에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변화가 지나치게 커지기 전에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속 점검은 병원 검사보다 빠르게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신호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뇌경색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식단의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다리혈관과 뇌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식단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이라고 하면 어렵고 까다롭다고 느끼지만 사실 기본 원칙만 알고 계시면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식단은 약과 생활습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혈액은 맑아질 수도 있고 끈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 가능한 식단의 기준과 실제 식사 예시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색, 신선함, 그리고 균형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색은 식탁 위에 다양한 색의 식재료가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등 자연의 색을 가진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색이 거의 없는 흰색 위주의 식사, 예를 들면 흰 쌀밥, 흰빵, 국수, 감자만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신선함입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나트륨과 첨가물이 많아 혈압을 높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물 위주의 식사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젓갈류는 우리의 식탁에서 빼기 어려운 음식이지만 섭취량을 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싱겁게 먹는 것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싱겁게 만들려고 하기보다 익숙한 맛의 음식을 한두 숟가락 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균형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이며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은 하루 3끼 중 2끼에는 반드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콩류, 두부, 생선, 살코기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벽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당 2-3번 생선을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이 많은 부위보다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고 양념보다는 구이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식사 속도입니다. 천천히 15분 이상 씹어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식사를 빨리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는 혈관벽을 자극하는 원인이 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습관입니다. 이제 간단한 식사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채소가 들어간 달걀 요리나 두부 반찬을 곁들인 밥을 추천합니다. 점심에는 잡곡밥과 생선 또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곁들이고 가능하다면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도록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채소나 두부, 견과류, 그리고 조금의 과일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면 다음 날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단은 담백하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식은 하루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과자, 케이크, 빵보다는 견과류나 플레인 요거트, 사과나 베리류의 과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한데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열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하루 2잔 이내에 블랙커피는 괜찮습니다. 다만 크림과 설탕이 들어간 커피는 혈당과 지방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식단 원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을 목표로 하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매일 한 가지씩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국물 양 줄이기, 내일은 설탕 줄이기, 모레는 생선 한 번 더 먹기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분명히 달라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하고 실천해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응급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지키고 관리하더라도 뇌경색은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혹은 가족에게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거나 막상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은 증상 발생 후 3시간에서 4시간 반 이내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혈관을 뚫는 치료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일단 괜찮아지겠지 하고 지켜보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뇌경색 의심 증상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째, 얼굴 마비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어 보았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둘째,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버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달리 발음이 꼬이거나 빠르게 말하지 못하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넷째, 시야 이상입니다. 한쪽이 잘 안 보이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났다면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뇌경색 증상이 나타났다가 잠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병원을 가지 않아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과성 허혈발작은 본격적인 뇌경색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이후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뇌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함께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사람 스스로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옆에서 표정 변화, 말투 변화, 걸음걸이 변화를 관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순간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뇌경색의 위급상황 대처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약 80%는 다리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나타나는 7가지 신호는 몸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를 알고 매일 1분 점검하는 습관만으로도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걷기 습관, 바른 식단, 수분 섭취, 자세 관리, 체중 관리, 다리 마사지와 스트레칭 같은 생활 실천법을 더하신다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인생의 후반 건강은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돌방 건강편지 가족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 후반을 위해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